요즘에 저를 좀 사칭하는 불법 리딩방이나 텔레그램 또 단톡방들이 굉장히 좀 많아지고 있는데 각별히 여러분들이 좀 주의를 했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좀 영상을 찍게 됐고요. 실제 피해 사례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런 리딩이라든가 이런 걸 전혀 하고 있지 않거든요. 저를 사칭한 어떤 문자가 온다거나 그런 걸 받으셨을 때는 그냥 무시를 하시거나 꼭 신고를 꼭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계좌를 신규 개설한 고객님께 요약집 주식 상품권 10달러를 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영상 하단 더 보기란을 통해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 염승환 이사입니다. 2023년 9월 22일 그 시장 함께 읽기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증시가 조금 그래도 오전에 좀 걱정을 많이 했는데 오후에 조금 낙폭을 줄였는데 이제 마감 시간 다 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감하면 정리 한번 해드리고, 오늘 해드릴 내용은 일단 그 공짜 데이터는 없다, 더 이상 없다. 요게 이제 생성형 AI 관련된 내용이고 테슬라 얘기도 좀 일부 들어가 있어요. 그 내용하고 데이터가 중요하다, 그 얘기고요. 그 다음 오늘은 좀 공교롭게도 배터리 3사가 다 보고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새 워낙 안 좋죠. 그래서 한번 업데이트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LG에너지 솔루션, SK이노베이션, 삼성 SDI, 그리고 SBB테크는 그 감속기 회사죠, 로봇. 그거 탐방 보고서가 하나 있고요. 대덕전자 요즘에 좀 안 좋죠. 실적은 아마 계속 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이고, 테크윙 오늘 보고서가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이웅찬 연구원님이 참 올해 정말 시황에선 가장 잘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오늘 또 글을 올려주셔서 한번 말씀드리고, 중국 지표가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대만에서 나온, 이거 보면 중국은 괜찮아질 것 같아요. 그리고 방위산업 보고서인데 이제 이분이 아마 처음 쓰신 것 같아요. 그래서 방산주 얘기랑 한국항공우주까지 같이 있어서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공짜 데이터는 이제 더 이상 없다, 요 내용인데, 요게 이제 일론 머스크 책을 제가 지금 읽고 있거든요. 거기 읽으면 X란 이름에 되게 집착을 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X를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X예요, 다. 예. 옛날에 페이팔 있을 때도 거기 무슨 카드 이름, 페이팔 카드인가요? 거기도 X였던 것 같고, 스페이스 X도 아시죠? 스페이스 X. 트위터는 이름을 아예 바꿔버렸습니다. X로. 아무튼 이 X를 440억 달러 인수를 했고, 왜 인수했냐, 그때 말이 많았죠. 결국엔 인공지능에 활용하는 거 아니냐 라고, 근데 설득력은 없다고 했지만 결국 인공지능에 활용하는 쪽으로 많이들 또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이 X의 사용 데이터는 워낙 어휘들이 많잖아요, 트위터에. 그래서 아마 인공지능 학습에 굉장히 최적화되어 있죠. 인간이 쓰는 언어들이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트위터에는. 근데 이제 머스크가 오픈 AI의 챗 GPT가 자기 데이터 무단 도용했다 이거죠. 왜 트위터 데이터 막 쓰냐 이거죠. 예. 근데 저런 생성의 AI는 우리가 질문을 하면 긁거든요. 저기 웹페이지 가서요, 정보를 다 긁어와요, 순식간에. 근데 이제 그게 유출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머스크가 트위터 유료화하겠다, 전면 유료화 가능성도 언급을 했고, 레딧, 메타 이런 데도 유료 서비스 도입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데이터가 그동안 공공성이 있었는데 이젠 데이터 돈 내고 쓰라 이겁니다. 더 이상 공짜 아니다. 예. 후발주자들은 어쨌든 계속 학습을 해야 되거든요. 예. 근데 파운데이션 모델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큰 모델이죠. 기본적인 이제 언어 모델이라고 보시면 좋겠는데, 저거 개발하는데 돈이 얼마나 많이 들겠어요. 예. 비용이 어마어마합니다. 저 GPU 하나 마련하는 것만 해도 장난이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 자기네들이 꼭 필요로 하는 특성만 가지고 있는 그 모델을 도메인 모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네가 금융이면 금융, 제약이면 제약. 예. 그래서 아마 그런 쪽에 그 모델을 좀 구매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시장은 커진다, 요 내용이고, 데이터를 확보한 기업과 아닌 기업과의 차이는 벌어질 것 같고, 네이버가 카카오는 그런 면에서 굉장히 좋은 유리한 면을 갖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 데이터를 많이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근데 지금 시장에서 보면 네이버, 카카오의 그 데이터는 전혀 인정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시장에서. 예. 그리고 상대적으로 소규모 이제 모델을 제공하는 이제 특화 모델이죠.
그러니까 이제 네이버 카카오는 큰 예, 기본적인 모델을 좀 갖고 있고 이 솔트룩스나 코난테크는 이제 어떤 분야에 특화된 그런 도메인 모델을 갖고 있는데 이 기업들도 동반 성장하지 않겠냐 하는 그런 내용이니까 결국 생성형 AI에 대해선 계속 공부도 해보고 관심을 좀 기울여 봐야 되겠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을지 계속 좀 추적이 필요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여기 보면 언어 모델이 학습하는 데이터 종류인데 블로그가 굉장히 많죠. 예. 오른쪽은 그 하이퍼클로버 네이버 거고 여기 이제 성성형 언어 모델인데 여기 이제 웹에서 긁어오는 것 같아요. 하이퍼클로버는 뭐 블로그에 우리 네이버나 이런 데 보면 막 어마어마한 블로그 글들이 있잖아요. 뭐 다음도 있고 예, 뭐 카페 막 이런 글들 예, 거기서 다 긁어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그건 네이버가 운영을 하니까 예, 돈을 낼 필요는 없겠죠. 자, 그리고 LG엔솔 목표주가 낮췄습니다. 어제 이슈가 있었죠. LG엔솔이 폴란드 공장 생산 중단했다. 근데 그건 사실 무근인 걸로 알려졌고 그 가동률 조정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폭스바겐과 볼보가 생각보다 차가 안 팔리나 봅니다. 그래서 안 좋은 뉴스는 맞아요. 뭐 분명한 건 좋은 뉴스는 아닙니다. 당연히 저렇게 되면 판가 떨어지고 출하량도 감소하겠죠. 또 GM 미국 쪽은 파업 때문에 가동률이 좀 부진하고 예. 그래서 좀 단기적으로는 좀 부담되는 그런 뉴스들이 나온 것 같습니다. 예. 그렇지만 이제 배터리 가격이 떨어지고 전기차 가격이 인하되면 장기적으로는 낫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고요. 4분기는 매출액이 증가하고 영업이익도 전분기 대비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3분기까지는 좀 어쩔 수 없어요. 답답해도 예, 주가 부진할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호재는 없고 자꾸 악재가 나오니까 전기차도 잘 안 팔리고 GM 모멘텀도 내년에 기대를 해봐야 되고 밸류가 그렇다고 싼 기업도 아니고 그러나 내년에 GM 쪽 테슬라 4680 배터리 이런 기대감 남아있고요. 그래서 4분기 실적이 그러니까 3분기 실적 발표 끝나고 4분기 전망이 나오겠죠. 그게 중요할 것 같아요. 예, 그 전망에 따라서는 주가가 빨리 회복될 수도 있고 느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10월까지는 조금만 더 지켜보자. 예, 지금은 적극적으로 뭐 투자를 하거나 그럴 시기는 아니고요. 좀 관망하는 그런 구간인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3분기 실적을 보고 4분기에 대한 전망을 보고 일단 좀 판단을 내려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그냥 지켜만 보자. 그런 좀 내용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SK이노베이션은 삼성에서 보고서 나왔고 목표주가 22만 5천원 3분기 실적은 엄청나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유 때문에 유가 오르고 정제마진 올라가서 정유 사업의 이익이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정제마진이 많이 늘어났고요. 2배 정도. 두바이유도 지금 많이 올랐죠. 그럼 재고 평가 이익이 늘어나요. 이것만 해도 5,300억. 원유를 갖고 있는 것만으로도 돈을 벌어요. 예. 근데 SK온이 중요한데 이건 아직은 적자입니다. 이게 흑자가 나면 훨씬 좋죠. 주가가 급등할 겁니다. 진짜. 흑자 난다면. 근데 그게 좀 아쉽고 아직은 적자 상태고요. 예. 그 다음에 생산 세액공제. 미국에서 배터리 만들면 보조금 받거든요. 그것도 이제 상반기보다는 조금 감소할 걸로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반기에 좀 일시적으로 이걸 인식을 했나 봐요. 한 번에. 그래서 전 분기보다는 좀 감소할 것 같고요. 왜냐면 제 기억에도 1분기에 인식을 안 하고 2분기에 인식했던 것 같아요. SK온이. 예, 분배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럼 2분기 대비해서 3분기는 아주 높다고 할 수는 없겠죠. 그리고 일부 공장 출하가 차질 빚으면서 예상보다 수익성 좀 더디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좀 실적은 조금 부진한 SK온은 그런 부분으로 예상하고 있고 분리마켓은 괜찮다고 합니다. 영업이 예, 늘어나고 그리고 그렇지만 이제 3분기까지 배터리 사업의 수익성 개선은 좀 미미하고 그러나 이번 의견은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땐 긍정적으로 보자는 게 가장 문제였던 수율 있죠. 배터리를 잘 못 만들었던 거죠. 예, 근데 이게 많이 해소가 됐다고 합니다. 정상 수준으로 이제 수율이 돌아오고 있다. 이러면은 이제 리스크 요인 하나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4분기부터는 나아지지 않겠냐. 그래서 정유 업황으로 좀 실적은 괜찮지만 핵심은 배터리고 3분기보단 4분기를 본다면 지금 나쁘게 볼 필요는 없다. 예. 그리고 유상자도 이제 그 어느 정도 다 선반영은 했고요.
그래서 SK온도 좀 4분기를 보면서 기다리자. 예, 뭐 더 나쁘게 볼 이유는 없지 않냐. 이런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SBB테크는 이제 메리츠의 백이영 오정원 연구원님이 탐방 갔다 왔나 봐요. 그래서 구동부에 투입되는 핵심 부품 중 하나가 하모닉 감속. 로봇 팔 있잖아요. 팔이 이렇게 그 속도 조절하면서 물건 짚잖아요. 그때 속도 조절을 해야죠. 느리게 가거나 빨리 가거나 그걸 해주는 게 감속기예요. 이 팔 요런데 팔꿈치 있죠. 요런데. 예. 우리가 알아서 하잖아요. 근데 로봇은 이런 감속기가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국내 업체 중에 이제 설계부터 생산까지 내재화가 돼 있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고요. 사이클로이드 감속기가 있고 하모닉이 있는데 이게 무슨 차이냐면요. 하모닉 감속기는 협동 로봇이 있죠. 좀 작은 거. 그 다음에 산업용 로봇도 위쪽에 있는 그런 부품들이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상체 이쪽에 들어간다고. 그래서 약간 크기가 작고요. 훨씬 정밀해요. 근데 사이클로이드는 반대로 큰 거, 큰 데 들어갑니다. 그래서 뭐 이 산업용 로봇의 밑에 하부에 들어가는 아주 큰 그런 감속기라고 합니다. 근데 이 회사는 하모닉이에요. 좀 정밀하고 작고 그쪽이니까 오히려 그래서 더 매력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전방 수요의 70%가 무기 산업에서 많이 나온대요. 이 무기 만드는 공장이나 이런 데 많이 발생한다고 하고 있고 협동 로봇 시장이 확대되니까 수혜는 계속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SBB테크의 하모닉 감속기 이름이 로보드라이브인데 이게 매출 비중이 제일 높아요. 제가 아까 전자공시 한번 들어가 봤거든요. 그리고 25년까지 국내에서 25%. 원래 여기는 일본이 그냥 꽉 잡고 있는 시장이에요. 이 감속기 시장은 일본입니다, 그냥. 예. 근데 요게 침투한 거죠. 대단한 거예요. 이렇게 들어온 것만 해도. 가격도 싸고. 예. 일본의 1등 기업이 하모닉 드라이브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기술 격차 줄이고 있고 일본 업체들의 발주부터 납품까지 리드 타임이 10개월인데 SBB테크는 4에서 10주밖에 안 됩니다. 그만큼 빨리 만들어주는 거죠. 또 원재료도 공동구매로 원가율을 개선하고 있대요. 예. 그래서 KPF, SBB테크, TMC 이런 이제 회사들이 그 서로 협력을 해서 예, 원가를 좀 줄여주는 것 같습니다. 일단 로봇 감속기 국산화하는 건 상당한 의미가 있고요. 납기도 짧아서 경쟁력 갖고 있고 가격도 싸고 그러나 저는 지금 로봇주들이 워낙 어렵거든요. 변동성이 장난이 아닙니다. 그래서 좀만 지켜만 보시고 다만 SBB테크는 주가 많이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바닥은 좀 나오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쉬운 거는 적자 기업이에요. 아직도. 그래서 빨리 3분기 흑자를 내줬으면 그러니까 그 점은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산업은 성장하는데 국산화 성공도 좋은데 아직은 숫자가 안 나옵니다. 이 숫자를 조금 검증을 해줘야 된다. 조금 시간 걸릴 것 같고요. 그러나 관심은 계속 가져보시오. 이게 일본이 장악한 이 시장을 어쨌든 지금 치고 들어간 거 자체만으로도 저는 굉장히 잘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요게 감속기고요. 이렇게 베어링 있고 요런데 방산업체 현대로보틱스, 삼성전자 요런데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로봇의 필수 부품입니다. 관절 역할하는 거고요. 이 감속기가 원가의 34%. 현재 주요 고객사는 A사, B사, 하모닉 감속기. 반도체 디스플레이 쪽에는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있죠. 아마 여기도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설비가. 이런 걸 만든다. 요게 그 하모닉 드라이버예요. 요게 보시면 이렇게 동그랗게 생긴 거죠. 요거를 이제 만들어서 납품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배터리 3사 중에 마지막은 이제 삼성 SDI인데 목표 주가 90만원 유지를 했고요. 주가 정말 안 좋더라고요. 예, 시총이 30조 원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전기차 수요가 둔화되고 재고는 늘어나고 가격 인하하니 배터리 판가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고 8월 전기차 시장 성장률은 32%고 7월까지 성장률은 누적 성장률이 41이니까 조금 그 성장 속도가 둔화된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성장률이 둔화된다. 그래서 주가가 좀 부진한 거 아닌가 보여지고 삼성 SDI가 이제 자동차 전지 P5 배터리 앞세워서 프리미엄 전기차 모델 위주로 대응하거든요. 그러니까 결코 저가형으로는 안 가는 것 같아요. 삼성은. 그래서 경기 둔화 영향에서 좀 자유롭다. 또 주요 고객사가 공급량 증대를 요청을 했고요. 헝가리 2공장 신규 라인 좀 가동 중이고 그리고 장기 공급 계약을 좀 맺어가지고 판가는 안정적일 것 같다.
요 내용이고, 원형전지도 리비안, 볼보 등 주요 고객 대상으로 출하가 양호하다고 합니까? 이 삼성 SDI 같은 경우에 이제 원통형 만들잖아요. 근데 주요 고객 중에 하나가 뭐 리비안 같은 기업들인데 여기도 출하가 좀 양호하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전고체 전지와 468의 원형 전지는 고객사에 샘플을 공급하는 의미 있는 단계에 진입했다고 합니다. 저 4680 배터리라고 보시면 돼요. 저게 전고체 배터리도 이미 개발을 했죠. 네. 그리고 P5 배터리 비중이 이제 3분기에 50% 넘어서면서 굉장히 수익성이 좋아질 것 같다. 요 내용이고, BMW, 아우디, GF, 체로키, 이트론 뭐 이런 모델에 뭐 장착이 되는 것 같고요. 신모델 효과도 기대가 된다. 요 내용입니다. 다만 전동공구형 원형 전지 반도체 소재 사업은 좀 수요 약세가 불가피하니까 3분기 실적에는 조금 부담이 있을 수 있다. 그건 4분기에는 좀 개선되지 않겠냐라는 의견인 것 같습니다. 내년 관전 포인트는 헝가리 2공장하고 말레이시아 2공장 증설, 프리미엄 P6 이제 그 배터리를 본격 양산할 수 있을지 요거를 좀 눈여겨봐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배터리 3사 모두 부진하지만 삼성 SDI가 유독 좀 많이 빠졌죠. 근데 투자에 제일 소극적이라 그래요. 현재 PER 18배로 주가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은 걸리겠지만, 예, 그래도 이 헝가리 공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또 증설들도 예정이 돼 있고 하니까 역시 SDI도 조금만 더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격적으로는 매력은 많은 것 같아요. 워낙 많이 빠졌으니까요. 네. 자, 다음은 이제 대덕전자고요. 목표 주가 낮췄고 실적에 별로 안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읽어보니까 주력엔 이 메모리는 좀 좋아질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요게 핵심이잖아요. 플립칩 BJ. 요게 내년 1분기까지 안 좋다고 합니다. 물론 뭐 바뀔 수도 있죠. 그래서 그 부분 염두에 두시고, 다만 내년엔 좋아진다 그래도. 예. 올해는 좀 비메모리 쪽 업황이 좀 안 좋고, 그래도 DDR5나 이런 쪽은 좋아지겠지만 내년에 24년도에 플립칩 BJ 매출이 65%, 그 다음에 HBM 구조에서도 플립칩 BJ가 사용되고요. 뭐 자동차, 서버 이런 데 많이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내년을 보자는 얘기고, 일단 올해는 좀 어렵다. 요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은 좀 어느 정도 반영은 되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동안 사실 주가도 많이 올랐었고, 근데 그때 올랐던 게 HBM 기대감으로 많이 올랐죠. 근데 그때 한번 말씀드렸던 게, 이 대덕전자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 AI 가속기에 들어가는 밑에 기판 있죠. 플립칩 BJ. 그건 일본의 이비덴만 해요. 예, 한국 업체들이 납품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HBM 기대로 그냥 막 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냉정하게 봐야죠, 볼 거는. 근데 지금은 이미 많이 빠졌고, 또 내년에 자동차, 서버 쪽 계속 좋은 흐름이 좀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예, 지금 상황에서 뭐 너무 부정적으로 볼 필요 없지만, 근데 일단 이거죠. 답답한 거죠. 이게 또 시간 좀 걸리겠구나. 예, 지금 주가는 싸지고 있거든요. 이게 25,000원, 뭐 4,000원 막 이런 데까지 오니까 이제 점점 다시 싸지는 영역대로 오긴 왔는데 답답한 거죠. 이것도 기다려야 되겠구나. 그래서 뭐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좀 모멘텀이 없어요, 당장. 그래서 인내심 발휘가 좀 필요한 시간이다. 뭐 아마 대덕전자도 아시겠지만 한참 대덕전자 안 좋았다가 이번에 그냥 순식간에 날아가 버렸잖아요. 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예. 그랬던 것처럼 지금은 약간은 좀 기다려 봐야 되는 그런 구간이 아닌가라고 일단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제가 차트 한번 보여드릴까요? 대덕전자 보시면, 여기 한번 보시면, 예, 이렇게 화려했다가, 예, 순식간에 빠져버렸어요. 그죠? 여기서 이렇게 쭉 화려했죠. 장대 양봉을 조심하셔야 돼요. 너무 좋아하면 안 됩니다. 예, 주봉인데 이게 작년에 무너지고 엄청 빠졌어요. 정말 2만원에서 움직이질 않았던 기업인데 HBM 나오고 그냥 쏴버린 거죠. 예, 순식간에. 그러니까 얼마나 갈 때 순식간에 가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근데 이렇게 오를 때 판단을 좀 냉정하게 하셔야 되는 게, 무조건 좋다 이게 아니라 왜 올라갔는지, 맞는지 이런 걸 면밀히 분석하셔가지고 대응을 이제 많이 올랐을 때 할 필요는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대응할 구간이 아니에요. 지금 뭐 이미 다 빠졌는데요. 지금 오히려 이제 내년을 보고 다르게 또 봐야 될 때가 아닌가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테크윙은 정말 반도체 장비 중에 제일 부진한 회사 중에 하나인데, 테스트 핸들러, 그러니까 반도체 검사를 하기 위해서 이 반도체를 이제 검사기에 옮겨주는 장비예요, 장치. 네, 적절한 온도와 환경을 조성하며 양품과 불량품을 분류해주고 메모리, 비메모리 다 각각 들어갑니다. 주로 메모리 위주로 하고 있고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마이크론이 주요 고객사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마이크론 얘기 나오면 테크윙 떠올리시면 돼요. 버닌 테스트 장비도 있는데 이제 열이라든가 이런 압력을 넣어가지고 테스트를 하는 거죠. 예, 그것도 있고 인터페이스 보드도 있고요. 예, 테스터와 소자를 이렇게 연결하는 부품이다. COK는 하나의 부품 키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 테스트할 칩들 있죠. 칩들을 담는 뭐 하나 이제 선반 같은 거라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소모성 부품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DRAM 생산 확대에 따라서 좀 괜찮아지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DDR5가 특히 핵심인 게 지금 생산을 늘리고 있어요, 본격적으로. 예. 그래서 DDR5 점유율이 들어가면 이렇게 테스트하는 업체들이 좋아요. 대표적인 게 엑시콘 같은 거죠. 예. 그리고 DRAM 감산 종료는 언젠가 될 거고, 예, 그 시점은 아직 알 수는 없고요. 그죠? 이제 그럴 때 또 한번 수요 반등이 나올 것 같고, DDR5가 이렇게 확대되면 또 COK도 같이 좋아진다고 합니다. 예, 여기 COK. 그래서 DDR5 이 확대도 긍정적인 요소가 있다. 예, COK. 핸들러 대비해서 COK가 더 강하다고 하는데, 과거에도 DDR4 이렇게 처음 도입할 때 COK 매출이 더 높았다고 합니다. 비메모리 쪽은 이제 전사 매출 1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예, 조금 더 인력 충원이나 자동화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라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건 인식하는데 이제 조금 더 이렇게 투자를 하면서 개발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내용인 것 같고요. 2019년부터 글로벌 스마트폰 업체 비메모리용 핸들러 업체로 선정이 돼서 오사트 이제 후궁정 업체에 공급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현재는 차량용 반도체로도 공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웨이퍼 테스트 핸들러, 웨이퍼를 직접 이 동그란 거 있지, 이걸 테스트 해주는 거, 그거랑 HBM용으로도 지금 개발을 하고 있나 봐요. 그래서 프로브 스테이션, 프로브 카드 아시죠? 이렇게 웨이퍼 위에다 딱 대가지고 하는 뭐 그런 걸 이제 올려놓는 아마 그 장비 같은데, 요거 품질 테스트 하고 있고요. HBM용 핸들러도 개발 중이라고 합니다. HBM에 쓰이는. 예. 그래서 저거를 만약에 만들어서 이제 개발이 완료가 된다면 마이크론에 이제 공급할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저거는 모멘텀이 될 수는 있어요, 내년에. 잘 만든다면. 네. 요 내용이죠. 제품 개발 완료 시 HBM 시장에서 선두 업체를 추격하고 있는 신규 고객사양으로 고객사 확대 추진 전망된다. 실적은 3분기까지는 좀 안 좋고 4분기부터 좋아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현재 주가는 싼 편입니다. PBR이 1.1배로 거의 발바닥까지 거의 내려온 그런 상황입니다. 요게 장비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이런 반도체를 이런 것들을 여기에 체인지 오브 킷 놓고 이제 핸들러가 잡아서 옮겨주는 거죠. 검사 장비 쪽에 검사하기 위해서. 밸류에이션은 거의 바닥이죠. 그리고 하이투자증권의 이웅찬 연구원님이 아직은 멀리 있는 강세장과 의외로 영국이 보여준 힌트. 참 장이 좀 부진하잖아요. 근데 좋을 수가 없어요.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금리 저렇게 높고 어떻게 버티겠어요. 지금 MMF 단기 금리가 저렇게 높으니 은행에 놓아도 이자를 많이 주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자체가 투자 매력을 떨어뜨리는 거죠. 거기다 유가 높죠, 물가 높죠. 예, 공급 충격 왔죠. 예. 이런 부분도 계속 금리 상승을 부추기고 있어서 좀 부담스러운 것 같고요. 당장 금리가 쉽게 내려갈 것 같지는 않은데, 다만 여러분들이 점도표에 놀랐잖아요. 연준 위원들이 점을 찍었잖아요. 그거는 너무 맹신하지 마세요. 그대로 간 적이 별로 없어요. 사실 언제든지 바뀝니다. 너무 이제 그거에 연연할 필요는 없고요. 근데 걱정되는 건 이렇게 고금리가 지금 이제 유지될 거예요. 내년 여름까지는 고금리 같아요. 금리는 안 할 뿐이게 지금. 그럼 이게 미국 경기가 버텨내겠습니까? 이 높은 금리를.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근데 연준은 자신 있다. 내년에 미국 경기 좋다. 그래서 금리 낮추면 안 된다. 이 논리인데 좀 걱정은 돼요. 버틸 수 있을까 봐요. 그래서 2018년 말에도
연준이 금리를 올려버려가지고 한번 증시가 충격받은 적이 있거든요. 예, 그리고 2019년 6월에 이제 금리 인하 들어갔죠. 근데 그때 증시가 한번 폭락했다가 다시 반등해서 굉장히 많이 또 올랐어요. 약간 지금은 그때랑 비슷한 거 아니냐, 이런 좀 느낌도 든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보다 더 어렵다는 거죠. 그때보다 물가 더 높고 자산 가격도 더 많이 올랐고. 그래서 지금 조정이 끝난다고 바로 V자 반등 나오기는 좀 어렵고, 2018년 같은 긴축 발작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고, 예산안 합의도 해야 되고요.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요 중단 등의 이벤트도 남아있죠. 그러니까 지금 미국 연방정부 예산안 합의가 이번 달 말까지는 돼야 됩니다. 안 그러면 셧다운 당하죠. 코스피 지수가 이제 전저점에 다가왔으니 다시 가격 매력을 고민할 때이긴 한데, 예, 어쨌든 주식에서 가장 좋은 거는 주가가 많이 빠진 거고요. 긴 호흡으로 한참 후에나 나올지 모르는 반등 국면 기다리면서 침착하게 낮은 가격에서 매수하자. 그러니까 이분 의견도 이제 빠진다고 도망가기보다는 좀 시간은 걸릴 것 같다. 그렇지만 모아가자, 천천히. 그 논리가 기저에 좀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500 이하에서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네. 다만 기대치를 당장은 낮추시고 좀 올라가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그 점을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미국은 혼란한데 영국이 답을 줬어요. 영국은 지난해 가을 연기금 금리 쇼크 아마 기억나시죠? 그때 1년 동안 정말 힘들었거든요. 근데 지금 바뀌었죠. 이제 물가 잡기에서 금리를 계속 올렸는데 이제 긴축을 더 할 필요가 없다고 선언을 해버렸어요. 네. 그래서 영국 BOE가 사실은 금리 인상할 줄 알았거든요. 동결을 해버린 겁니다. 물가는 크게 떨어지고 그 통화정책은 동결, 완화 쪽으로 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네. 이거는 좋을 수밖에 없죠. 네. 근데 미국은 그게 아니었죠. 네. 그래서 세상이 다시 영국처럼 될 때 우리가 강세장을 논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뭐 V자 반등도 아닐 거고 연휴도 있고 좀 천천히 하자, 그 내용입니다. 어떤 건지 아시겠죠? 근데 언제든 바뀔 수 있어요. 영국처럼 물가는 더 낮아지고 금리 동결을 선언하고 긴축 이슈가 해소되고. 예. 이게 현재 올해거든요. 올해 밑에가 2018년도. 이때가 이제 미국 연준이 한번 금리 더 올리는 거 보시죠. 여기 연말에 빵. 예. 그러니까 증시가 그냥 무너져 버립니다. 어떻게 됐냐? 결국 다시 다 올라왔어요. 보이시죠? 예.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만약에 안 좋은 뉴스가 나와서 밀린 다음에. 그래서 하방은 점점 단단해질 것 같긴 한데, 예. 어쨌든 시장은 조금 답답할 수밖에 없다. 요거를 좀 감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막 그냥 올라가길 바라는데 만만치가 않네요. 예. 자, 그리고 중국 주식 요거는 다른 거 말고 대만의 지표 하나 보면요, 중국의 미래가 좀 보인대요. 뭐냐면 중국 경기 바닥 찍었다. 그걸 나타내게 대만의 중국향 수출 주문이라고 합니다. 이 표가 빨간색인데 실제 이게 돌리고 나면 완성품 재고가 올라온대요. 무슨 얘기죠? 지금 재고를 그럼 쌓는다는 얘기예요. 지금 보면 완성품 재고가 확 떨어져 있죠. 검은색 선이. 이 검은색 선이 떨어지는 건 재고를 좀 줄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어쨌든 쌓아야 되거든요. 줄여놨으면. 그래서 보통 6개월 선행한다고 합니다. 이 지표가 빨간색이. 얘가 이제 터닝을 해서 이렇게 계속 올라간다는 건 중국 기업들이 그 재고를 쌓기 위해서 또 주문을 할 수도 있다. 그러면 이제 제조업 경기 바닥인 거죠. 그런 내용입니다. 그 대만의 수출 주문이 중국향으로 이렇게 많이 늘어나면 그 홍콩 H 증시가 좋았대요. 먼저 선행한다고 합니다. 예. 그 은행업종은 수익률이 오히려 좋고 외국인은 다시 중국 은행주 사고 있고, 중국을 투자하는 게 아니라 이런 이제 아이디어를 한번 활용하시면 좋겠고, 우리가 제일 걱정하는 게 중국이 좀 망가지는 거잖아요. 부동산이나. 근데 잠잠하죠. 중국 안 망해요. 예. 너무 그런 예. 막 혹시 뭐 그럼 뭐 중국이 망할 것 같습니다, 이런 거에는 뭐 너무 귀담아 듣지 마세요. 중국은 망하고 싶어도 망할 수가 없는 엄청난 인구를 가지고 있고, 예. 이렇게 한 번에 무너질 가능성은 높지는 않습니다. 다만 뭐 중국도 위기죠. 위기는 위기인데 뭐 지금 당장 위기가 현실화돼서 무너지거나 그건 너무 앞서간 생각인 것 같아요. 예. 인도가 중국 따라가려면 아직 멀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내용까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방산인데 예전에 한번 다올투자증권의 최강식 연구원님 보고서도 우리가 공부를 해봤는데 이것도 한번 보시면 좋겠고, 뭐 간단하게만 좀 요약을 해봤어요. 한국 방산은 이제 내수가 아니라 수출로 전환이 확실히 되고 있고, 수출 성장률이 연평균 93%라고 합니다. 엄청나죠? 영업이익률도 9.9, 수출 비중은 40%로 증가할 예정이고요. 이 대표적으로 이렇게 수출해가지고 주가 많이 간 게 미국의 로키드 마틴. 여기가 옛날에 아프간, 이라크 전쟁, 남중국해 군사 대리, 미국 무기 수요 증가하면서 엄청난 호황을 이뤘는데 지금 약간 이제 한국과 비슷하다 이런 내용이고, 작년에 독일의 올라프 숄츠 총리가 시대전환을 선언했다고 합니다. 러시아가 침공한 건 유럽 대륙 역사에서 시대전환의 분위기를 나타낸다, 분기점이다 라고 좀 강조를 했고, 그리고 이제 방산시장을 관통하는 키워드는 재무장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평화의 시대였죠. 지금은 한 소련이 망하고 나서 거의 지금 30년 지났죠. 거의 30년간은 평화의 시대였고, 이제 군비를 줄이는 시기였죠. 군축기. 예. 근데 이제 유럽이 이걸 바꿔서 이제 군비 확장에 다시 들어갔고, 그래서 군비 확장의 시대가 30년 만에 거의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러시아 접경에 있는 나라들이 폴란드, 핀란드, 노르웨이, 루마니아가 무기 획득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그래서 작년에 우리나라 무기를 가져간 거죠. 예.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방산의 피크아웃을 논하기는 너무 이르다. 전쟁 여판 쉽게 사그라들지 않는다. 폴란드는 소련제 전투기 23기, 자주포, 주력 전차 이거를 우크라이나에 줘버렸거든요. 그래서 그걸 전력 공백을 한국에서 받은 거죠. 예. 그리고 인도태평양 내에서 뭐 여러 가지 분쟁들, 대만, 중국 문제, 예. 여전히 긴장감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방위 산업을 쉽게 함부로 피크아웃이라고 논하지 말자, 요 내용이고, 그리고 최근에 글로벌 방산 시장이 조금 양상이 다르죠. 과거에는 납기가 길어도 비싸고 성능 좋은 프리미엄급 첨단 무기를 선호를 했는데 이젠 아니에요. 이 상황에서 미국이나 독일이 절대 유리한데 바뀌었다고 합니다. 저는 여기에 동의를 하고 있어요. 읽어보니까 일단 재래식 무기를 많이 필요해요. 재래식 무기 대표적인 게 전차, 자주포, 미사일, 탄약 같은 건데 이거 우리 한국이 잘 만들거든요. 로키드 마틴도 하이마스나 제블린이 뭐냐면 여기 딱 그 병사가 이 미사일인데 이렇게 딱 어깨에 걸치고요, 이 조준을 해가지고 러시아제 탱크 맞추는 거예요. 여기에 제가 알기로는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에 아마 반도체 같은 게 수백 개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반도체 싸움인 거 아세요? 전쟁 무기가 요즘에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다 맞추잖아요, 그 러시아 탱크들. 그게 제블린인데 로키드 마틴 원래 비행기 만드는 회사잖아요. 전투기. 이 회사가 제블린 주문이 밀려 들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예전 그 재래식 무기가 인기가 많은 거죠. 그리고 방산 선진국은 생산 라인도 부족하고 인력도 부족해서 지금 주문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단적인 얘기가 노르웨이가 이제 독일의 레오파드를 주문을 했거든요. 이 탱크 54대. 몇 년 걸린 줄 아세요? 9년 걸린대요. 대당 가격 400억짜리인데. 54대 만드는데 9년. 언제 받아요? 당장 전쟁 나면 언제 받습니까? 근데 폴란드가 우리를 선택한 이유가 있어요. K2 전차 180대 만들어주거든요. 3년밖에 안 걸려요. 가격도 150억. 너무 싼 거 아닌가요? 어떻게 보면. 예. 어쨌든 한국은 그만한 가성비 능력, 빠른 납기의 능력이 있다. 그래서 K방산 주목하자. 가격 경쟁력, 빠른 납기, 방산 선진국 기술들이 많이 있어서 그 제품들하고 호환성도 좋다. 평균 34% 저렴, 납기도 짧게는 2년, 길게는 10년 이상 차이 나고. 또 한 가지가 우주전쟁이 본격화될 겁니다.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분명한 건 우주 기술도 진짜 중요해요. 예. 인터넷 음영 지역을 해소하면서도 이번에 전쟁 보셨잖아요. 우크라이나가 실제 그 스타링크 활용해서 전쟁을 한 거죠. 스페이스X가 그 스타링크 단말기 1.5만 대를 제공을 해서 통신망으로 썼고, 러시아 실시간 군사 현황까지 볼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08년부터 24년까지 미국 국방부 우주에서는 5배 증가할 것 같고요. 스페이스X는 재사용 연료를, 그러니까 재사용 발사체를 이용하죠. 한 번 발사하고 버리는 게 아니라 그럼 돈 낭비인데 대부분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얘가 한번 발사하고 나서 이 발사체가 돌아와요, 제자리로. 이걸 또 재활용하는 거죠. 그리고 발사 비용도 1,400달러밖에 안 한대요. 킬로그램당. 미국 최초 발사체인 뱅가드의 1000분의 1. 네, 굉장히 비용도 많이 줄였다고 합니다. 우주 산업의 기대감은 커지는데 다만 이제 아쉬운 건 돈 그래서 버니 이건데 스페이스X가 얼마 전에 흑자전환 발표했어요. 또 대단한 거죠. 이제 돈까지 법니다. 그래서 인공위성, 우주항공, 위성 인터넷 이런 쪽에 대한 것도 방산과 연계해서 시장 커질 수밖에 없다. 특히 한국에 많이 필요하겠죠. 이런 것들이. 자, 그래서 탑픽은 한국항공우주고요. 차선호주는 LIG 넥스원 이렇게 잡아주셨고 로키드 마틴 어마어마하게 올랐죠. 냉전 종식 이후 규모의 이때 이제 냉전이 끝났죠. 콜드워 끝나고 이제 무기 교육 규모가 줄었는데 다시 늘기 시작하죠. 유럽 국방 예산 늘어나고 요게 하이마스고요. 여기서 이렇게 미사일로 요게 제블린 대전차 요거 딱 보고요. 이제 러시아 탱크 맞추는 겁니다. 근데 너무 잘 맞춘다고 합니다. K방산의 시장 규모 추정인데 앞으로 시장 더 커지겠죠. 우리나라는 이제 세계 점유율 5% 목표로 하고 있고 132조 원 시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방위력 개선비 이렇게 올라왔어요. 방위력 개선비는 국내 이제 국방부에서 무기를 얼마나 많이 살 거냐. 근데 많이 늘어났죠. 10년 평균치보다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방산 계약 건수 늘어났고요. 누적 수출 대상국. 요게 이제 위성으로 본 거예요. 러시아 막사를. 네, 러시아 군사 배치. 전투기도 확인하고. 그죠? 무서운 시대죠. 위성이 있고 없고가. 스페이스X는 이렇게 그 재사용 발사를 합니다. 발사해서 다시 돌아오게 만들어요. 이게 어마어마한 기술이죠. 비용도 많이 줄이고 있고. 그리고 이제 한국항공우주는 미래에셋의 정동훈 연구원님이 목표주가 76,000 제시했고요. 뭐 항공기 회사죠. 항공기 만드는 전투기 KF-21 보람의 첨단 전투기고 소형 무장 헬기 프로그램이 내년부터 양산과 납품 단계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매출액이 2023년, 2027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연평균 63% 성장할 것 같고 KF-21은 이제 한국의 자존심이죠. 예. 4.5세대 초음속 전투기고 우리나라 공군이 좀 노후화된 F4, F5를 대체하는 용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 공군에는 2028년까지 물량 40대 생산 배치 예정이고 2032년까지는 80대까지 추가를 한다고 합니다. 체계 개발이 8.1조 들어갔고요. 무장 7천억, 양산 9.6조. 네, 이렇게 좀 돼 있는데 이런 거 저런 거 다 합치면 30조 원 정도 되는 굉장히 큰 액수라고 합니다. 네. 이게 그리고 이제 사업 규모가 30조 원이 넘고 그다음에 이제 그 헬기 대체하는 이제 헬기 사업도 최초의 한국형 무장 헬기인데 이제 22년까지 체계 개발 완료하고 요게 앞으로 총 200대 생산을 할 예정이고요. 요것도 다 합치면 17조 원 정도 사업 규모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내 250대, 해외 180대 판매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 22년도에 폴란드에 48대 수주했고 23년도에 말레이시아에 18대 계약 따내면서 계속 수주 랠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가 이제 FA50 경전투기예요. 전투기인데 좀 약간 가벼운 크기가 작고 요건데 수출 계약 대수만 78대에 이른다고 합니다. 잠재 물량까지 합치면 100대. 이집트 25년, 슬로바키아 이런 데도 추가 수주 논의가 뭐 진행 중이다라는 그런 내용인 것 같고요. 이집트 36대는 이게 사용 연한이 이미 38년을 초과해 가지고 이거를 이제 내년에 이제 아마 논의 중인 걸로 알려져 있는 것 같은데 이집트가 36대가 지금 못 쓴다 이거죠. 이미 쓸 만큼 써서. 그래서 FA50을 쓰지 않을까, 교체하지 않을까 이게 보고 있고 FA50이 이제 경쟁 제품 M346, L19랑 경쟁할 텐데 요거를 이제 그 몇 차례 이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집트는 F16을 운용을 하고 있거든요. F16은 미국 겁니다. 요거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큰 규모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과 호환성이 좋대요. FA50이 우리 한국에. 그리고 슬로바키아 열대는
L-39 고등훈련기를 교체한다는 그런 측면도 있고 우크라이나의 미그 29를 그 보내줬나 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충족시킬 수 있는 기체는 FA-50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FA-50이 타겟하는 국가는 국방 예산이 좀 한정적이고, 그러니까 너무 비싼 그 전투기 있죠. 이거는 못 쓰고, 근데 필요는 해요 지금 당장. 그런 국가를 타겟으로 하는 약간 가성비 제품이죠. 그리고 F-16 대신 FA-50을 FA-50 그러니까 F-16은 그 이제 미국 거고요. FA-50은 이제 한국의 한국항공우주인데 이걸 이용을 하면 비용이 3분의 1밖에 안 들어간대요. 예. 그리고 유럽과 동남아 국가들은 소련 전투기 많이 갖고 있거든요. 이거 퇴役시키고 서방 거 쓰겠다. 예. 그러면 이제 여기랑 또 호환도 되니까 유리하지 않겠냐. 그리고 신규 전투기로 전환하면 새로운 전투체계, 뭐 훈련체계, 조종소 양성 엄청난 시간이 들어가고 비용도 많이 들어가. 그러니까 이게 그 전투기 하나 교체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라 거기 수반되는 비용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것들을 FA-50은 좀 또 싸게 이제 가성비 좋게 한다는 얘기죠. 예. 합리적 가격, 기체 가격이 평균 350억에서 500억, 시간당 운영 유지비는 기존 4.5세대 전투기의 30%밖에 안 된다. 강점이 있고 납기도 굉장히 빨리 해준대요. 평균 1년에서 3년 내에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굉장히 빠른 거죠. 예. 우수한 성능, 호환성. 기존의 미국 이런 이제 그 전투기들과 또 호환도 좀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글로벌 베스트셀러가 F-16이라고 합니다. F-16이 뭐였죠? F-15 이글, F-16 뭐였죠? 팔콘이었나? 아무튼 제가 뒤에 이름이 기억나요. 저도 옛날에 이런 무기 같은 거 학교 다닐 때 이제 관심이 많아가지고 고등학교 때 관심 되게 많았거든요. F-16, F-15 막 그랬던 것 같은데 예. 뒤에 이름들이 달려있죠. 예. 근데 이제 아직도 베스트셀러네요. 참 오래됐는데도. 근데 이거랑 부품을 80% 이상 공유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F-16 운영하던 국가가 FA-50을 활용하기가 되게 좋은 거죠. 가성비도 좋고 그리고 경쟁 기종보다 우위에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유일한 미국식 서방제 경전투기 과거 가성비로 나왔던 F-16도 이제 가격이 비싸대요. 그래서 FA-50을 대신할 기체가 많지 않다. 그러니까 여러 면에서 FA-50이 경쟁 우위에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한국항공우주 회계적인 문제인데 이 보통 무기를 수주받으면 나중에 납품할 때 인식을 하나 봐요. 그러면 아니 수주하는 게 중요하지만 그동안 실적이 안 잡히면 어떡합니까? 손가락 빨고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회계법인가 이거를 좀 바꾸려고 하나 봐요. 폴란드, 말레이시아 수출권과 앞으로 해외 수주가 되면 진행할 때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20% 만들었으면 이거 반영하자. 다 만든 다음에 하지 말고 왜냐 이거 만드는데 몇 년 걸리잖아요. 예. 그러니까 중간에 20%, 뭐 30%, 70% 이렇게 반영하자는 거죠. 그 결과가 나온다고 합니다. 곧. 그래서 그렇게 되면 한국항공우주한테는 좋은 게 만약에 10조짜리 수주를 받았어요. 그럼 중간중간 반영을 해주는 거죠. 그럼 계속 실적이 안정적이겠죠. 근데 한 번에 10조 반영하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죠. 과거에도 이런 적이 있었대요. 2013년, 14년도에 이라크 T-501Q를 1.2조 원, 필리핀 FA-50 PH 이거를 수출을 한 적이 있는데 이때 납품이 아니라 진행률로 인식했대요. 그러니까 만드는 과정에서 하나씩 반영을 했는데 그때 2, 3년 동안 실제로 매출 성장과 주가 상승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저렇게 해주면 한국항공우주의 이제 실적 변동성이 완화되니까 좋을 수 있는 거고. 근데 사실 가장 내년에 또 기대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미국 공군 차기 고등훈련기 사업입니다. 해군하고. 이게 옛날에 2018년도에 맞붙어가지고 보잉한테 졌어요. 로키드 마틴하고 그 한국항공우주랑 그 다음에 보잉과 사빅인가요? 뭐 사빅이었나? 거기랑 이게 대결하는 거예요. 이 2파전인데 졌어요. 안타깝게. 주가 그때 안 좋았던 기억이 나는데 아무튼 이제 다시 도전하는 거고요. 세 가지입니다. 미 해군 전술 대체 항공기, 신규 훈련기, 그리고 미 공군의 고등 전술 훈련기 세 가지고 이게 이제 이번에 T-50A라고 합니다. 한국항공우주랑 로키드 마틴 여기 들어가는데 해군 쪽은 가능성을 좀 높게 봐요. 왜냐하면 해군에서 요청한 건 우선순위가 일정이다. 근데 한국항공우주는 굉장히 빨리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이건 좀 될 가능성이 높은 것 같고 예, UJTS 미국 공군 사업은 일단 보잉 샤브
여기 맞아요. 보잉 샤브가 따냈는데 여전히 얘네가 좀 유리하지 않겠냐.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고등훈련기에 최저가 돼 있대요. 근데 이제 미국 항공전투사령부 요구를 맞춰주려면 성능 개량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ACC가 여기 미 항공전투사령부가 모든 기종 다 고려하겠다. 그럼 T-50한테도 기회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도 감안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게 한국 항공우주의 그동안 시가총액인데 이때 한번 그 체계 개발하고 KF-21 하면서 엄청 올랐다가 암흑의 시간은 몇 년 가갔어요. 이게 몇 년이 한 6년? 어마어마하게 안 좋았다가 이제 전쟁 터지고 막 방산 얘기 나오면서 근데 또 내년부터 뭐죠? KF-21 그 다음에 한국형 그 헬기 거기에 미국의 이 고등훈련기 사업들 FA50 모멘텀이 되게 무궁무진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난 10년 만에 좋은 퍼포먼스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기대감이 높고 이게 KF-21 이제 이 초도 비행하는데 우리 이제 한국의 전투기의 자존심이 될 겁니다. 요거는 이제 한국형 헬기 그리고 고등훈련기 사업이에요. 어마어마하게 크죠. 이거 다 합치면 요 하나만 해도 이게 정비 사업까지 합치면요 16조짜리입니다. 공군. 근데 요거는 아마 보잉이 좀 유리하지 않냐 뭐 이런 시각들이 있는 것 같고 요거 있죠 중간에 UJST 요거는 한국항공우주가 좀 유리하지 않겠냐 요것만 해도 16조짜리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요 그 로키드 마틴과 좀 잘 해주기를 좀 바라고 있고요. 총 수명중기 비용이 그게 높은 편은 아니에요. 아주 높다고 볼 수는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시나리오를 짰나 봐요. T-50의 미 해군 TSA 사업 낙찰 여부 요거 여기서 만약에 이기면 이제 위로 가는 거죠. 한 8조짜리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한 해군 사업 하나 더 있잖아요. 그거 따내고 그 고등훈련기까지 공군 거 따내면 이제 완벽한 거죠. 이거는 뭐 슈퍼 케이스고 그냥 뭐 이거 가치가 40조. 저 우주로 가는 거죠. 근데 그 가능성은 모르겠습니다. 근데 다 안 될 수도 있어요. 다 안 되면 중동, 아시아, 아프리카로 가야 된다. 그래서 어떤 셋 중에 뭐가 될지 모르지만 일단은 해군은 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요게 이제 T-50 항공기래요. 요게 한국 항공우주 거고요. 요게 레오나르도 이게 아마 유럽 걸로 알려져 있고 요게 보잉, 샤브 이렇게 3파전이 시작이 된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저번에 최강시 연구원님 보고서는 제가 LIG 넥스원을 좀 한번 소개해드렸고 여기 미래에셋의 이 연구원님 같은 경우는 제가 한국항공우주를 소개해드렸는데 공통점은 LIG랑 한국항공우주를 좀 다 좋게 보는 것 같아요. 약간 그래서 한번 잘 공부해 보셨죠? 어떤 건지 좀 아시겠죠? 그래서 정리가 되시죠? 방산도. 그래서 오늘 일단 그 보고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오늘 일단 어제 제가 전자공실 못 보여드려가지고 이틀치 보여드릴게요. 쌍용 시애니가 자사주 소각이 좀 결정이 있었습니다. 9월 20일 날. 어제는 메리츠 금융지주가 참 흐뭇한 소식이에요. 이런 기업들이 많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자기 주식 신탁계약 체결도 했고 이거 말고도 배당을 우리가 받으면 어쩌죠? 우리 배당 소득세 내야 되죠. 15%인가? 그거를 안 내는 방법이 있나 봐요. 그래서 배당 재원을 달리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제 그 공시도 나왔어요. 그러면 메리츠 금융지주에 배당을 받으면 배당 소득세 안 내도 되는 거죠. 거기다 자사주 소각까지. 이런 기업이라면 정말 투자할 만하죠. 주주분들 입장에 기분 좋죠. 주주를 위해 주니까. 그래서 정말 대단한 기업 아닌가. 유한양행 이후로 참 대단한 기업 같습니다. 메리츠 금융지주. 칭찬합니다. 그리고 내부자 매수는 9월 20일은 삼성물산이 있었고요. 대한약품의 이은우 회장님은 뭐 여전히 주식 사고 계시고 그 다음에 어제는 없었네요. 어제는 내부자 매수는 눈에 띄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내가 안 넣어놨나? 있었던 것 같은데 잘 기억이 안 나네요. 뭐 아무튼 한번 여러분도 업데이트 해보시고 아무튼 공시는 요 정도 마무리 한번 해드리고 오늘 일단 장이 끝나서 시장 한번 좀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식시장은 그래도 최악은 면했고요. 2500에서 지지는 했습니다. 다행히 아침에 급락했다가
2486까지 갔다가 들어올려 가지고 2500원. 지난번 요 구간하고 비슷하죠. 그래서 잘 방어했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시장은 힘은 굉장히 없어요. 좀 약한 시장이지만 약세장이죠, 사실 아직은. 그렇지만 뭔가 2480은 2480이 PBR 0.9배예요. 여기는 두려워할 구간은 아니에요. 장이 아무리 안 좋다고 해도 그 구간이나 그 이하에선 뭐 전 투자해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은 합니다. 단 시간이 오래 걸려요. 다른 거랑 다른 점은 V자 반등이 어렵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아니고 좀 미국 금리가 꺾이는 게 나올 때까지는 좀 시간 걸린다. 그걸 염두에 두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 주에 추석 연휴도 있으니까 여전히 좀 시장은 어렵겠지만 어느 정도 이제 바닥은 오고 있다,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코스닥도 이제 급락 후에 오늘은 조금 버텨준 모습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그 외국인은 한 1200억 정도 좀 팔았고요. 기관은 900억 정도 팔아서 수급은 아직 좋지는 않습니다. 주로 외국인이 판 거는 오늘 그 일단 전기전자 서비스 업종 위주로 팔았고, 금융주는 좀 샀네요. 보험업종, 배당주는 많이 샀던 것 같습니다. 섹터로는 오늘 밥솥주를 많이 샀고요. PM풍년이 사온 것 같네요. PM풍년은 왜 간 거예요? PM풍년? 글쎄요. 예. 그리고 모더나 관련주 오늘 좀 AB프로 바이오젠, 아마 여기가 급등해서 그런 것 같고요. 전기 자전거는 SPG. SPG는 어떤 건지 아시죠? SPG가 그 감속기, 로봇 감속기인데 오늘 주가 급등했네요. 어떻게 보면 약간 SBB테크랑 좀 경쟁하는 그런 회사 중에 하나죠. 로봇주들이 아마 그러다 보니까 오늘 급등했습니다. 보시면 SPG, 뉴로메카, SBB테크 뭐 많이 오른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랬고, 미용 의료기기도 오늘 비월 원택이 오랜만에 반등해줬고요. 그러니까 조금 기업들이 급락하다가 약간 좀 오늘은 오후에 반등이 일부 나왔습니다. LG 디스플레이 많이 올랐고요. 삼성 SDS, 하이닉스, LG전자까지 일단 안 좋은 장에 버텨줬고, 삼성전자도 일단 버티는 모습이 좀 나와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동안 흘러내리다가 조금 이제 충격이 완화됐다. 그리고 오늘 반도체도 일부 기업들 올라가 줬어요. 전공정 대표주도 반등해줬고, 건설기계도 약간은 좀 버텨줬던 것 같습니다. 전선 요새, 그리고 주도주는 은행이에요. 은행주들이 요새 분위기 좋은데 오늘도 좋았습니다. 그리고 비메모리 반도체도 오늘 좀 일부 버텨줬고, 한미가 잘 버텨준 것 같습니다. 엔터주들도 충격을 받았다가 오늘 JYP SM이 들어올렸고, Y젠터는 좀 답답한 게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 정확하게 안 되는 건가요? 좀 답답할 수밖에 없네요. 재계약 불투명하다. 근데 블랙핑크가 핵심인데 재계약 안 하면 어떡해요? 제일 핵심이잖아요, YG. 그래서 저 노이즈가 좀 해소될 때까지는 조금 더 시간은 걸릴 것 같고, 그리고 자동차 주들이 오늘도 버텨줬습니다. 요새는 자동차가 방어주예요. 그래서 오늘 견조하게, 최근 뭐 주가도 잘 버티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나 또 오늘도 안 좋은 업종이 있었는데 핵융합 에너지는 좀 급락을 했고, 해운주 좀 최근에 급등했다가 오늘은 급락 반전했고요. 연속성은 확실히 떨어지고, 오늘은 이제 우주항공 쪽에서는 인텔리언테크는 좀 올랐는데, 여기는 우주항공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그거죠. 그 뭐라고 해야 되죠? 그 초전도체, 초전도체가 오늘 폭락했네요. 그렇게 봐야죠. 그래서 급락한 거고, 양자암호. 그러니까 테마주가 오늘 급락했습니다. 테마주가 급락하고 증시는 좀 반등해주고 조금 정상화되는 거죠. 게임주는 여전히 안 좋고요. 좀 답답한 상황입니다. 네오이즈가 이번에 게임 나왔는데 평가는 좋은데 글쎄요, 기대에 못 미친 것 같습니다. 종합상사도 오늘 안 좋았고요. 포스코인터가 좀 빠졌고, 니켈주, 조선주도 요새 조금 부진합니다. 오늘은 하나오션이, 근데 오히려 뭐 이렇게 조정이 나온다면 또 좋은 기회가 오는 거죠. 천천히 보시면 되겠고, 웹툰주, 네이버는 하락이 조금 멈췄고요. 그 다음에 건설주는 오늘은 좀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리튬 관련주도 오늘 좀 부진했고요. 오늘은
세비캠, 뭐 LG화학, 에코프로가 좀 부진한 것 같습니다. 항공기, NFT, MLCC, 조선기자재 다 일제히 좀 약했고요. 거의 약했어요. 사실 뭐 대부분은 약했지만 오늘 뭐 로봇도 좀 일부 올라가고 반도체 소부장 버티고 반도체 버티고 그래서 자동차도 좀 버텨줬고 그래서 어제와는 좀 달라졌죠. 어제는 너무 안 좋았고 그래서 다행입니다. 일단 이제 확실한 건 2500, 2480이 굉장히 단단해지고 있다. 그리고 미국의 금리가 오르는 건 당연히 안 좋아요. 그렇지만 단기 금리 조금씩 꺾이기 시작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국은 경기가 조금씩 회복되고 있고 예. 이런 게 완충 역할을 해줘요. 그러면 여기서 너무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예. 단 시간이 걸린다. 예. 기간 조정에 양상이 좀 더 있으니까 절대 급할 거 없고 여러분들이 괜찮다고 생각하는 기업들을 좋은 가격에서 뭐 저가 매수하시는 건 뭐 나쁘지 않다고 보는데 그게 산다고 V자 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절대 흥분하지 마시고 천천히 예. 대응을 해나가시면 좀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은 일단 보니까 삼성, 하이닉스, LG엔솔이 그래도 악재도 버텨줬네요. LG엔솔이 요새 뭐 좀 악재들이 있었잖아요. 좀 버텨줬고 자동차 버티고 2차전지 양극재도 좀 버텨줬고 오늘 좀 버텼으면 에코프로 BM도 올라왔고요. 그리고 포스코인터는 좀 빠졌고 메리츠 금융이 역시 갓 메리츠 금융입니다. 대단한 퍼포먼스를 내줬고 삼성 SDS도 요즘에 분위기 좋죠. 예. 그러니까 생성형 AI에서 전 이 시장 커진다고 저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이버랑 삼성 SDS 장기적으로 좋은 그림 좀 나와주길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오션 좀 빠졌고 삼성 엔지니어링은 뭐 악재는 없는 것 같은데 오늘 마이너스 4% 급락했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방산주 오늘 좀 안 좋았습니다. NC도 여전히 안 좋고 현대 오토에버 오랜만에 반등 나왔고요. 제일제당은 오늘은 좀 빠졌습니다. 그리고 금호석유 다시 빠졌고 알테오젠 요새 많이 올랐는데 아마 차익 매물이 나온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SM 단단하고요. YG가 안 좋지만 SM은 단단한 것 같습니다. 루닛도 아침보다 많이 회복됐고 흡프스프, HPSP 버텨줬고요. 그리고 특별한 건 없네요. 네, 뭐 그렇게 많이 빠지거나 예. Y젠터는 좋진 않네요. 그래서 오늘 어쨌든 그 종목들이 그러니까 긍정적인 거는 뭔가 버티려고 하는 힘은 좀 나와주고 있다. 이 점은 좀 다행인 것 같습니다. 자, 이번 한 주 좀 정리해드리면 너무 어려웠고요. 주식시장도 이번 한 주 주봉 한번 보시면 급락. 코스닥이 4%, 코스피도 3.5%로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들어서 가장 안 좋은 또 한 주였던 것 같고 이게 어쩔 수 없죠. 뭐 금리가 꺾여야 되는데 안 꺾입니다. 연준 의장이 경고 사인 날렸어요. 금리나 꿈도 꾸지 마라.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자꾸 저렇게 금리 유지하면 미국 경기 안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거기다 학자금 대충 갚아야 되고 초과저축 소진되는데 그거 알 텐데도 저런다는 거는 아예 기대 심리 자체를 꺾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냥 그래서 물가를 더 잡아버리겠다. 애초에 잡은 김에 그런 의지가 아닌가. 근데 결국엔 미국 연준의 시각은 저는 바뀔 거라고 봅니다. 예, 미국 경기가 이 상태로는 버티기 어렵다고 보거든요. 예, 그러면 금리 인상보다는 또 인하 얘기가 어느 시점에 또 나올 겁니다. 근데 그러려면 이게 불편한 얘기인데요. 미국 경기가 안 좋아져야 돼요. 아이러니하게도. 근데 그 과정을 겪고 나면 금리는 낮아지고 오히려 증시는 좋아지겠죠, 나중에. 그러니까 그런 과정들이 있을 거예요, 향후에. 그리고 반드시 큰 장이 오려면요, 금리 꺾여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 진통 과정을 우리가 견뎌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계속 제가 말씀을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천천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실 거는 너무 막 그런 매크로보다도 금리가 아직은 높고 미국 경기가 좀 안 좋아지는 것도 한번 확인을 해야 되고 그 시간이 있는데 그럴 때 어차피 증시가 크게 못 가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좋은 기업들 또 공부하면서 천천히 모아가시고 포트폴리오 정비하면서 다음 장을 좀 기다리자. 그 내년에 선거 있고 우리나라도 있어요. 그래서 또 강세장이 와요. 예.
보통 그렇게 움직이는 경우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걸 준비하는 거죠. 지금부터 이제 천천히 그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어떨까. 그러니까 좀 길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고생하셨고요. 예, 한 주간 너무 수고하셨고 저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그 함께 배우기 그거 좀 찍어놨어요. 그 2차 전지 그 기업들. 저번에 일론 머스크와 권영수 부회장이 생각하는 배터리 미래 요거 1편을 좀 올려드렸는데 이제 2편은 기업 위주로 정리를 해서 2차 전지도 일단은 한 번은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수고하셨고 저는 다음 주 월요일 날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계좌를 신규 개설한 고객님께 요약집 주식 상품권 $10를 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영상 하단 더 보기란을 통해 많은 참여 바랍니다.